한 달에 한 번 우리 주변의 경제 현상을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김현철의 뉴 퍼스펙티브. 홍콩과학기술대의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예, 교수님. 오늘은 뭐 가져오시나 궁금했었는데 네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의료 위기. 이거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과 함께 주셨네요. 네네. 오늘 사실은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질문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의료비가 싸지면 과연 좋을까? 일단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드는 대답은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딱 생각해 보기에는 야 그러면 나도 좀 병원을 편하게 좀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예. 지당한 추론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게요. 의료비가 싸지는 이유가 뭐 기술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해서 공급자가 알아서 가격을 낮춰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가령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싸지면은 결국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죠. 예. 마치 복지 지출을 막 늘리면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건강보험료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는 이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해서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따져봐야지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히 병원 갈 때마다 내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꼭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먼저 현황부터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우리나라 의료비는 싼 건가요? 의료비가 싼 거냐? 예. 소득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비 현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보건학적 성취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실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경이롭다 하는 수준입니다. 야, 이 객관적인 과학자의 입에서 경이롭다라는 이런 탄사가 나올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이야기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건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지금 83.6세인데요. 예. 이게 OECD 국가 38개 중에 3등입니다. 야, 끝내주네요. 사실 되게 높아요. 사망률도 되게 낮고요. 예.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뭐 심장병 같은 것들, 이게 조사 대상국 중에 38개 중에 최저입니다. 1등입니다. 1등. 암 사망률 3등. 야.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필수 의료 문제다 그러는데 이 필수 의료의 영역인 회피 가능한 사망률, 그러니까 이때 죽지 않았어도 되는데라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제일 낮은 편이고 우리나라가 5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학적 성취 지표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예. 이게 제가 수치를 지금 20년치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계속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20년 동안 OECD 평균에서 최상위권으로 왔는데, 이랬는데 아까 의료비 물어보셨는데 국민 의료비가 그 국내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쓰고 있냐면 9.3%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GDP의 9.7%입니다. 돈도 덜 쓴 거네요. 돈은 적게 쓰면서 그리고 성취는 굉장히 높으니까 예. 이건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실 되게 우리 스스로로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의료 아니면 서비스가 이렇게 가성비 갑인 줄 몰랐습니다. 네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무엇이 다른 OECD 국가와 이렇게 의료 체계가 다르길래 이런 놀라운 경이로운 성과를 낸 건가요? 네네. 사실은요, 근데 예. 의료 체계가 굉장히 좋다. 여기에는 좀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젊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법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젊으면은 의료비가 적게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10대는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만 원 쓰는데요. 70대는 400만 원, 80대는 700만 원 씁니다. 급격히 느네요. 급격히 늘고요. 죽기 전엔 정말 많이 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젊은 국가니까,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의료비가 조금만 쓰고도
이런 좋은 성취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암울한 미래가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본인 부담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가면은 100% 공짜가 아니라 내가 일부분 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원하면은 20% 내야 되고요. 외래를 보면은 이제 병원은 뭐 의원은 30%, 병원은 40%고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이렇게 냅니다. 근데 다른 나라 OECD 평균은 한 20%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병원에 가면은 본인 부담금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떤 것이 되냐 하면은 내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좀 안 쓰려는 내 돈 내가 좀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위기가 좀 터지고 있죠. 아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 본인 부담금의 마법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 덕에 지금 GDP 대비 의료비 증가 추세가 OECD 국가 중 1등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성비 갑이었는데 그게 급격하게 깨지고 있고 예. 그게 인구가 고령화되고 본인 부담금의 마법이 깨지는데 예. 본인 부담금의 마법을 깨트린 원흉이 뭐냐?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령화나 있고요. 예. 본인 부담금의 마법.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많이 어느 정도는 내가 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의료 이용을 좀 불필요한 건 자제했는데 예. 그거를 깨트리는 이 마법을 깨트린 게 뭐였냐?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프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실손보험이란 또 다른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에서 처음 딱 물어보는 게 실손 가입하셨나요? 이런 그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당신의 치료를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실손보험의 유무로 치료를 다르게 하겠다. 그렇네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건경제학자인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SOS 구조 신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실손보험 역사를 좀 사실 좀 살펴보면요. 이게 2003년도에 도입됐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요. 본인 부담금이 0원이 됐습니다. 0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건강보험에서 국가 공적 보험에서 20%, 30%, 40% 이렇게 내던 거를 실손보험이 싹 커버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있으면 실제로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약 건수가 3년 만에 1,000만 건이 되고요. 2009년에는 2,000만 건, 2022년 얼마 전에 4,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가 되니까 이제 의료비가 급격하게 느는데 실손보험만 느는 게 아니라 따라서 건강보험에 있는 부분도 같이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야, 전 국민 실손보험 타먹기 경쟁이 붙었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슬라이드 혹시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실손보험 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그 처음에 이제 1세대 2009년도 2003년에 도입됐으니까 첫 6년은요. 자기 본인 부담금이 진짜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해 보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너무 의료 이용료가 많이 되니까 네.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렇겠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 부담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세대부터 그러니까 2009년부터 17년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10%였고요. 2017년 이후에는 이제 급여는 10%,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금 어쨌든 20% 내고 최근에 이제 2021년에는 급여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되는 항목은 실손보험을 타도 자기 부담금을 20%, 비급여 같은 경우 30% 정도 내게끔.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변화의 역사가 계속 자기 본인 부담금을 늘리려는 형태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실손보험은 이런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손보험이 나름대로 의료 이용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긴 하지만 네네. 의료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안 발견될 수도 있는 내 병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뭔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인도 약간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고요. 아주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그 실손보험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사회적 네. 비용이 있는 거고 네. 그 돈을 지불을 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랬을 때 얻는 편익이 어느 정도인가.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는데 야 진짜 사회적 비용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런데 사실 실제적인 이제 유익은 별로 없는 이런 형태인 것이 또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그런 연구가 나오고 사실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되게 많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 때문에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그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지금 이제 과도하다라는 것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예. 실손보험이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료를 한 100조 정도 씁니다. 네. 그런데 실손보험이 한 14조 정도 됩니다. 14조. 그러니까 14%가 실손보험에서 지금 커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짜 놀라운 거는요. 백내장 치료 같은 경우에 예.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은 실손보험을 커버를 해주는데요. 예. 이제 백내장 치료는 아주 싼 거는 10만 원인데요. 비싼 거는요. 다초점 렌즈 뭐 이제 이런 인공수정체 조금 이제 고가의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최대 한 1,2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편차가 크네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예. 진짜 참 나쁜 게 이 브로커가 끼는데 이 브로커가 뭐냐면 전직 실손보험 외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입을 했는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실손보험 타먹기를 할 수 있도록 예. 백내장 수술을 이제 왕창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비싼 거를 꼭 하게끔 만드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이런 형태가 좀 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좀 굉장히 좀 나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실손보험 때문에 의사들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 실손보험 타먹기를 할 수 있는 의사와 예. 그렇지 못하는 의사, 타먹기를 할 수 있는 과라 할지라도 나는 양심적으로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와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나쁘게 활용하겠다는 예. 의사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1년도에 예.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의사들의 평균 소득을 한번 봤습니다. 예. 연봉. 그러니까 연봉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그 인기과는 예를 들어 피안정 재활의학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인데요. 네.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런데 필수 의료 분야인 내외산소, 그러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여기는 이분들은 지금 한 2억이 조금 넘어요.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크게 벌어졌거든요. 정말 크네요. 그런데 옛날에 10년 전에는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별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때도 예. 좀 차이가 나긴 했지만. 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소득이 줄었어요. 연봉이 줄었다고요? 연봉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시면은 안과는 그 아까 시력 교정술이나 백내장 수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타먹고 예.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관절 수술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활의학과나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도수 수술 이런 거 도수 치료 이런 것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데가 다 실손보험 많이 타먹을 수 있는 데고 안 올라간 데는 그런 거 덜 하는 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의사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뭐 내가 뭐 적극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화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정정당당하게 벌 수 있는데 이쪽을 가면은 내가 많이 버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필수 의료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 계속 이쪽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실손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나이 많은 고령층들이 주로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건가요? 그래야지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 그나마 그게 차선책일 수도 있죠. 차선책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실손보험의 가입률은요. 연령별로 굉장히 다른데 노인들이 절대적으로 가입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누가 가입을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연령별로 실손 의료보험의 가입률인데 이제 그냥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대략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50대 전에는요. 한 80%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5명 중에 4명은 가입되어 있는데요. 예. 70대가 되면요. 이 가입률이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보호돼야 되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도요.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보험 이거 가입해드리면은 나중에 지출이 크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분들은 그러니까 80 이제 70세가 넘어가면요 실손 의료비가요 실손 보험비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부담돼서 또 못 오시고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까 좀 슬픈 우리나라의 네. 굉장히 슬픈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 제도라는 걸 처음 도입했었을 때의 취지와 달리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 그리고 악용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이거 개편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까? 일단 아까 보여드렸듯이 1, 2, 3, 4단계로 오면서 점점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는 개편이 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실손보험을 많이 쓰면은 그 다음 해에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실손보험 회사가 손해가 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실손보험 타먹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 의대생 정원 증원을 노력하면서 동시에 가지고 온 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잖아요. 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손보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을 타먹을 때 네. 반드시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주는 급여의 항목이 하나라도 잡혀 있어야지 네. 나머지 비급여를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구분지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최대한 실손보험을 이제 하나 급여 하나 해놓고 막 실손보험을 갖다 붙이는 거를 못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그 필수 의료 패키지가 구체성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돈을 얼마 쓰겠다. 자세히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예.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란만 좀 나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뭔가를 좀 바꿔보려는 노력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왜 어렵냐면요. 관리 주체가요. 실손보험은요. 보건복지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가 관리해요? 금융감독원 겁니다. 이거 금융 상품이잖아요. 보험 상품이니까. 네, 보험 상품이니까요. 금융감독원 거고 그런데 건강보험, 공적보험은 이제 보건복지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코디네이션이 잘 안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적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거는 어느 병원을 가도 제가 진찰받았을 때 내는 돈이 비슷한데 네. 실손보험은 병원마다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비급여 영역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요? 네네. 비급여는 이제 통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비급여도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관리를 못 하고 있어서 네. 의사 선생님들이 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금액을 매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도 사실 좀 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사실은 실손보험을 대체할 공적보험도 좀 도입을 해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우리나라 공적보험이 다 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좀 더 보장성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다가 지금 이제 실손의료보험 민간을 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적으로 좀 더 얹을 수 있게 좀 해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본인이 뭔가 의료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은 의료보험에서 나는 추가로 돈을 더 낼 테니 국가에서 그걸 커버해 주십시오. 그런 제도인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좀 선택해서 나는 더 내고 싶은 사람, 더 내고 좀 더 받겠다는 사람들하고 난 그냥 기존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부에서요.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이라기보단 부작용, 과잉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공적 보험 등의 형태로 실손보험 형태를 바꿔서라도 약간 뭔가 이렇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약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만약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었던 병도 발견돼서 무병장수할 수 있으면 국민 건강이 증진돼서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돈이 무한대는 아니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무한대는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좀 돌아가서 그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아까 또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이
그게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의료 이용은 늘어날 것이고 예.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게 늘 공짜는 아니니까 네. 그 적정선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 부담금은 약간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높아버리면은 너무 높으면은 이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또 너무 낮아서 공짜가 돼 보면은 필요 없는 것도 막 그냥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또 재정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 부담금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그래가 그 연구들이 많은데 예.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예. 유명한 경제학 논문 중에 이제 뭐 어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일본이 네. 70세 생일이 되면은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10%로 하루 만에 네. 갑자기 3분의 1로 팍 줄어듭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좀 가난하고 힘드니까 좀 싸게 해드리자 이제 일본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볼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69세랑 70세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외래 진료, 입원 진료가 다 많이 늘었어요. 싸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랬을 때 그러면은 건강이 막 좋아져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늘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아. 사망률, 주관적인 건강, 정신 건강, 온갖 그 지표들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뭔가 잘 받고 있었던 거지. 예. 근데 거기다가 또 싸게 해줘서 더 받았는데 그거는 굳이 필요 없었다. 네. 이런 부분인데요. 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제 의료비가 비싸고 막 이런데 네. 되게 흥미롭게도 미국의 제도에 허점이 한 번 있어갖고요. 노인들의 태어난 달에 따라서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확 차이 난 적이 있었어요. 예. 이게 되게 제도에 잘못된 설계인데요.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거의 나이가 똑같은 분들인데 그 뭐 한 달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값이 막 달라지는 것 때문에 봤더니 약값이 $100 증가했더니 예. 그랬더니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제의 사용률이 굉장히 줄어갔고 예. 그래서 노인 사망률이 10% 이상 아.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이게 올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답이 그때그때 다른 거고 우리는 적정성을 찾아가야 찾는 되는 게 건데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본인 부담금이 계속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나라인데요. 예.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의료 보호라고 해서 가난한 분들한테는 예전에 그냥 의료비가 공짜였습니다. 예. 근데 의료비가 공짜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운 복지 줬다 뺏기. 한 번 준 복지는 뺏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거를 이 개혁을 실천한 적이 있어요. 이게 2007년도예요. 2007년 이전까지는 공짜였는데 2007년 7월부터는요. 아주 작은 본인 부담금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본인 부담금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본인 부담금을 늘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흥미롭게도 의료급여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이게 1종은 진짜 가난한 분들이고요. 2종은 조금 그거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엔 두 분 다 이제 공짜였다가 죄송합니다. 2종은 이제 원래 돈이 조금 냈었고 1종은 완전히 공짜였는데 그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추이라는 게 있다가 근데 비슷하게 추이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 부담금을 딱 도입을 하니까 그 차이가 딱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한 1,000원 붙였더니 외래 진료가 한 10%, 물리 치료는 15% 주는데 이게 다 경증만 줄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면은 돈이 좀 들더라도 갑니다. 네. 근데 경증은 그냥 참아보자. 1,000원 내는 것도 싫다 이러면서 참는 이런 일들이 이런 걸 우리나라가 했고요. 네. 이 연구가 지금 홍콩 과기대에서 이제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는 최윤지 네. 박사가 예. 연구를 한 연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연구 성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은데 네네. 이 얘기들은 단순히 실손보험에만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 아니라 보장성이 강화됐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태가 다 적용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돈을 얼마나 바꾸냐에 따라서 그렇죠. 실손보험도 바꾸는 거고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도 바꾸는 거고 그거 바뀌는 게 다 그런 예. 같은 맥락인 건데요. 예.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보장성 강화, 예. 보장성 강화의 대표적인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죠? 이제 이게 2018년에 예. 소위 그 문케어라는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였죠. 그 첫 번째는 어린이 및 청소년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입원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5%로 확 낮춰준. 예. 그게 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MRI랑 초음파 이거들을 급여화 시켜준.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예.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그럼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고대에 계신 고광혁 교수랑 예. 싱가포르에 있는 김성훈 교수가 요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예. 어떤 연구를 하냐 하면요. 16세 미만까지만 싸고요. 다시요. 15세에 364일까지만 5%고 예. 내가 16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20% 입원할 예. 때 이걸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일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 친구들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이는 거의 똑같은 친구들인데 그렇죠. 이제 입원의 본인 부담금만 줄어드는 거죠. 입원하면은 굉장히 가격이 싸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입원을 더 하겠죠? 그럼요. 더 하겠죠. 그리고 그랬더니 진짜로 입원을 한 7% 더 합니다. 예. 6, 7% 더 하고 입원을 해서도 돈을 더 씁니다. 예. 싸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5%냐 4배 차이니까요. 네. 그래갖고 요거는 거의 한 10% 정도 더 늘어납니다. 오버올 봤을 때 10% 이상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입원 의료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네. 자 그럼 이렇게 의료를 더 많이 썼을 때 건강에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득이 없었다라는 게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조사해봤는데 특별한 이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연구랑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연구랑 비슷한 거죠.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해줘서 추가적으로 더 의료를 활용한 게 아까 말씀하신 좀 의료를 좀 더 활용하면은 뭐 없던 병도 좀 찾아내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네. MRI 초음파. MRI 초음파가 얼마나 가격이 줄었냐면요. 옛날에 몇십만 원 냈던 것 같은데. 아유 많이 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상급종합병원에서 뇌 MRI 한번 찍으면요 66만 원이었습니다. 한 50만 원 이상 항상 내야 되는데 예. 이제 보험 적용하니까 1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야. 그럼 한 4분의 1로 줄었죠. 예. 그러니까 많이 찍겠습니까? 그냥 그대로겠습니까? 걱정돼서라도 저라면 한번 찍어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요. 예. 옛날에는 MRI 한번 찍어보겠습니까? 그러면 뭐 70만 원? 아이 됐다 그래. 막 이러다가 예. 20만 원인데 그러면 한번 찍어볼까? 이런 분들이 그럼요.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엄청 늘었어요. 예. 엄청 늘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의 뇌종양과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였을까? 네. 연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쓴 돈이 얼마냐 하면요. 예. 진짜 정말 조 단위를 썼어요. 조 단위를. 조 단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2017년, 18년, 19년, 20년에 그 MRI 초음파 촬영 현황인데요. 예. 그 2018년에 이제 급여화를 한 다음에요. 거의 뭐 초음파는 2배, MRI도 다 두세 배가 늘었습니다. 네. 두세 배가 늘었고 MRI가 한 4천억이 늘었고 초음파가 9천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조를 넘게 쓴 거거든요. 조 단위를 쓰는데 진짜 이게 우리나라의 건강을 이거는 사실 밝혀진 바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추측인데 이만큼 돈 쓸 만큼 효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네. 사실 이 돈이었으면 저라면은 네. 저보고 지금 어떻게 쓰려고 했으면 저는 우리나라 병원을요 6인실에서
1, 2인실로 바꾸는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돈이면 그 정도가 가능한가 보군요. 뭐 모든 병원에 어쨌든 많이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네네. 전 국민의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급격히 낮춰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 해서 그때도 뭔가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사실 암 검진 했죠. 예. 이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암 검진도 흥미롭게도 검진을 싸게 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부분 미만인 사람들은 검진이 거의 공짜고요.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들은 검진에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득 1원 차이에 그게 또 바뀝니다. 그러면 소득 1원 차이에요. 검진을 받을 확률이 확 바뀌거든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 검진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검진을 좀 싸게 해준 것이 네. 검진을 더 많이 하게끔 하고요. 예. 그리고 암도 더 많이 발견합니다. 예. 왜냐면 웨닉싱이 막 이렇게 하면요, 진짜 뭔가 아까 뭐 발견할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네. 진짜 더 발견을 해요. 근데 제 논문이 뭐냐 하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안 줄어들어요. 발견은 했지만 치유까지 잘 이어지진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 보시면은 가만히 암 검진을 우리 국가가 나서서 뭔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네. 어디선가 발견합니다. 다른 경로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가서 하기도 하고 민간 암 검진도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했을 때와 개입하지 않았을 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요. 우리나라 위암 같은 경우에는 네. 발견이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돈을 깎아줘서 더 빨리 발견한 게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럼 6개월도 6개월도 중요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또 치료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암이라는 게 특히 1기, 2기에서는요. 그 연구를 보면요. 1기에서 2기 가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근데 2기, 3기, 4기는 금방 가요. 예. 그래서 6개월이 이제 아주 막 대단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거죠. 근데 사실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뭐예요? 암 검진이요. 예.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필요한 사람은요? 네네. 왜 그렇죠? 국가가 나서서요. 네. 암 검진 받아 이랬을 때 거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암 안 걸릴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고 많이 걸릴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많이 걸릴 사람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생활 습관이 나쁘고 이런 분들은 국가가 나서갖고 암 검진 받으세요 했을 때 됐다 그래. 아주 호방하신 분들이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학력 수준 높고 예. 막 식생활 조심하고 막 이런 분들은 검진 받아야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사실은 국가가 무언가 나서서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부분,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의 네.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네. 우리나라 암 검진이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게 제 논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싸게 해준다고 늘상 좋은 거는 아니다. 네. 심지어 병이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암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네. 궁금증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진짜 싼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앞에 서두에서 말씀 주신 걸로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금액은 줄지만 다른 공적 보험료의 부담이 높아지는 그건 다른 형태로도 내가 또 돈을 내고 있는 거 맞지 않나요? 그런 거죠. 예. 네네. 그러면 이것도 결국 싸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근데 뭔가를 자꾸만 해주고 싶어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요, 내가 이렇게 늘상 겪는 거 그런 것들은 해주면 좋아해요 더. 네. 감기를 했을 때 병원 가는데 싸면 좋잖아요.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조금씩 보는. 근데 꼭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들,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죽는 거,
이런 거는 또 사실 되게 소수거든요. 예.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익을 보는. 예. 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생사가 달린. 예.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별로 인기가 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평생의 소득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네네. 이게 약간 정치적인 맥락에서 결정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그럼 교수님 앞으로 네. 실손보험이든 의료보험이든 뭔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저는 경증은요. 예.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증은 그냥 감기 뭐 이런 거죠. 네. 병원 사실은 안 가도 되는 부분. 가면 좋지만 뭐 굳이 꼭 간다고 해서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부분은요. 예. 과감하게 혜택을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증은 예. 최대한 많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중증을 커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거의 역사가 좀 있는데요. 새로운 암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지난 10년, 20년간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효과가 딱 증명된 다음에 바로바로 못 들어와요. 왜요? 이게 시간이 항상 지금 뭔가 정책 이게 뭐 검증이 이제 의료계에서는 딱 됐는데 예.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 뭐 심사하고 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또 걸리고요. 예.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은요. 암 치료의 실험은 나이를 50세부터 70세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40세나 그보다 위는 분명히 또 그분들한테도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또 그건 또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쓰겠어요. 그렇죠. 나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예. 그런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내 자기 돈 주고도 하지만 가난하신 분들은 그런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대장암 그 표적 항암제라고 해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어서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이제 표적 항암제 대장암 치료제였는데요. 이게 치료비가 원래 보험 되기 전에는 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들은 못 하죠. 웬만하면 못 해요. 예. 그런데 2014년도에 이제 보험 적용이 되어서요.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월 23만 원만 내면 되는 게 있고요. 혹시 인공와우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인공와우는요, 청력을 상실하는 분들한테 이제 마치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를 들어줄 수 있는 기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힘이 센 게요. 예. 이거를 하면요, 정말 정상인처럼 살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왜 그 선천적인 그 청각장애인이면요, 그러면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예. 소위 농아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은요, 많은 경우에 인공화학 수술을 하면요, 정상적으로 살입니다. 와. 근데 이게 인공화학 기계가 만들어진 게요, 30년이 넘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에 편입된 게요, 불과 2017년 12월이에요. 너무하네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지금도 2천만 원이에요. 한 귀에. 이게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건강보험에 들어온 게요, 이게 지금 2017년 불과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농화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감기에다가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평생 농화로 살아야 되는 친구들, 그런 어려운 분들 귀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암으로 죽어가시는 분들 신약 치료에 써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자명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방향이 그렇게 안 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네요.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많은 감기를 걸리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에는 그게 본인들에게 훨씬 더 유용하다,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노골적인 평가인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적 보완책은 어떻게 병행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들을 다 반영했었을 때는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건강보험료가 결국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노령화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돈은 그런 건 아니니까 경증에서는 이제 많이 본인 부담금 확 올려버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증에서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가끔 여전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커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급여가 아직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다 급여화가 다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비급여가 많아서
여전히 간병 파산, 죄송합니다. 간병 파산이 아니라 의료비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분들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뭐 5배, 6배, 뭐 5배, 6배가 뭡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나마 많은 미국도 재난적 의료비 경험한 가구가 한 2%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경험한 가구가 거의 한 4% 됩니다. 3.7%고요. 예. 유럽 나라들은 사실 경험한 가구가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라 하면요, 자기 소득의 연소득의 15% 이상을 의료비에 쓰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진짜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비급여 때문이고요, 간병비 때문입니다. 간병비요. 네네. 근데 유럽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유럽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럼 유럽은 간병을 안 받습니까? 간병은 병원에서 해주죠. 우리는 따로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 그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 총선 때 그 간병비를 급여화 해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있었죠. 네네. 필요한 방향입니다. 필요한 방향인데 저는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뭐 책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의료비를 쓰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들인데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 네. 요거는 그 급여, 건강보험의 급여 부분을 커버해 주는데, 이게 어느 이상, 예를 들어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쓰게 되면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내게 해준다. 이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비급여가 해당이 안 돼요. 네. 근데 비급여까지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이게 비급여와 급여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소득의 15%를 넘게 하면은 예. 국가에서 그거의 한 80%를 또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대신에 경증은 많이 올리고 중증을 최대한 커버하되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도와주는 것 필요하고요. 간병비는 여전히 그렇지만 숙제를 많이 남아 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에요. 제가 오프닝할 때 우리나라 의료 개혁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라고 해설을 했는데,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대부분의 요진, 실손보험, 네. 이런 거 개편 안 하고서는 의사 많이 뽑아도 갈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오늘 많은 시사점 덕분에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